서울 아파트의 17주 상승 전환을 반등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언론의 기사는 지금 믿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단 통계의 표본이 없는 통계는 의미가 없겠죠. 일단 최근에 말씀 주신 서울 부동산 상승의 어떤 그 기준의 표준이요.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갖고 한 겁니다. 그런데 KB 통계도 있죠. 아시는 바와 같이 KB 통계가 86년부터 전반적인 시세를 잘 체크해 왔고 2013년도에 이제 업무를 이관하면서 그 데이터를 부동산에 넘겼고 그 표본 추출에 있어서 이제 조금 다릅니다. 한국 부동산하고. 그런데 최근에 한 17주 연속 좀 하락 지표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 지표라고 이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똑같은 날짜에 KB 통계로는 서울 주택 가격도 하락 지표로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타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부동산은 통계는 흐름만 보셔라. 데이터를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뭐 0.01 오른다 이러면 기사들이 막 좀 도배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방향성이나 흐름의 어떤 시장은 될 수 있지만 그 시점에서의 데이터의 정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여전히 지금도 표본을 공개 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 염두에 두시고 제가 볼 때는 4월, 5월 들어서면서 신생아론 때문에 상승의 어떤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할 수도 있고 거래량도 좀 더 받쳐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주택가격이 작년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효과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서 한 20, 30% 수준에서 그칠 것 같습니다. 매물은 쌓이고 있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매물이 증가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의 기본에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 경제 환경이 일단 이프 가정법에 의해서 다른 환경들이 전제적으로 이제 고정됐다고 했을 때 수요 공급 측면에서만 보면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 공급 측면에서 지금 주택 서울만 먼저 말씀 올리면요. 서울이 2021년도만 해도 매물이 3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아파트 매물이. 근데 지금은 8만 건을 돌파하냐 마냐 했던 게 작년 가을이었고요. 이미 돌파했고 그리고 8만 3천 건을 3월 중순에 역대 최대치죠. 돌파했습니다. 했다가 잠시 대통령의 어떤 선거 공약 이런 것들, 뭐 토론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민생 토론하면서 호재들이 나오면서 약간 좀 줄었다가 8만 1천 건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8만 3,960건을 넘었습니다. 조만간에 8만 4천 건을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의 적정 입주 물량이 보통 3만에서 3만 5천, 4만까지 보는데요. 2년치 물량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입주 물량도 올해 또 많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가을을 들어가면 강동 밀레니엄 3천 세대하고 강동구 둔촌, 올림픽 파크 포레온 다 아시는 그게 이제 12,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에다가 현재 재고 매물 물량이 지금 계속 증가하니까 이 현상을 보실 때 현재 주택가격 반등은 좀 힘이 제한적으로 약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죠. 추가 하락이라기보다는 표현을 저는 추가 조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영끌 뭐 미친 집값이라면서 올랐던 게 2021년, 22년 상반기 초까지예요. 그 미국 금리 인상하고 2022년 하반기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때 서울은 30에서 35%까지 조정을 받았고 지방은 반토막 난 데도 많았죠. 그랬다가 그것들이 다 회복했습니다. 작년에 1.3 대책으로 인해서 특례보금자리론 IMF나 OECD에서 그런 정책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부는 할 수밖에 없었죠. 부동산 PF 문제가 가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도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이 주택가격을 많이 회복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거래량이 또 줄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신생아론으로 다시 지금 주택 반등의 어떤 영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량이 받쳐주질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현재 수요, 이제 실수요, 뭐 유효 수요, 잠재 수요, 가수요 이런 편이 있지 않습니까?
유효수요라는 건 주택 가격을 실제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욕망도 있는 층이고, 잠재 수요는 욕망이 있으나 여건이 안 되는 경우잖아요. 그랬을 때 대출 정책을 써가지고 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가시화돼서 유효수요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 유효수요가 되려고 하는 그 부분의 대출 정책조차도 금리 계산을 해보니까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가격이 다시 회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쉽게 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추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다 갖춰졌어요. 거래량이 받치질 못하고 매물은 늘고 있고 가격은 뭐 상승의 어떤 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것 같지만 그 힘이 약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금리 정책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강하게 못하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벌써 1350원 넘었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 대한민국이 작년 재작년만 해도 안정적인 경제 그 환율을 1150원 받습니다. 그랬다 약간 물러서가지고 1200원까지 받는데 지금 1350원, 1400원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저 착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 때가 1400원이었습니다. 난리 났을 때가. 1350원이면 지금 그런 큰일이 없는데도 지금 내부적으로 이 내면에 펀더멘탈이 약하다는 걸 나타내겠죠. 아니면 정책이 지금 잘못되다든지 금리가 조금 더 올려주면 PF나 가계부채 문제가 되니까 올리지 못하는 입장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통화 가치에 대해서 평가절하되는 모습이 있으니까 환율은 올라가죠. 그럼 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당연히 수입물가가 대부분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실수요, 주택시장의 실수요자들의 능력이 감소하잖아요. 주택을 살 수 있는. 왜? 가지고 있던 돈에서 물가가 올라서 돈을 더 쓰게 되니까. 그럼 자연적으로 지금 정책과 현재 주택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금리라는 것이 쉽게 올리기도 어렵고 쉽게 내리기도 어렵지만 정책상 미래를 보고 측정해 줘야 되는데 너무 긴 시간 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외국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저금리죠. 그쪽에 비하면. 그런 현상이 이제 환율 상승이 일어났고 그것이 이제 소비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물가 상황을 발생시켰고 이게 이제 주택 수요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거기다 주택 가격은 다시 회복을 했죠. 갭이 더 벌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또 사겠어요? 그걸 아니까 소유주들도 앞으로 갈수록 수요자의 능력들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영끌도 이미 다 한번 지나갔고 그렇다면 뭐 대학생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합리적 선택들을 하게 되는 어떤 심리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정상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락이 아니라 물론 지표상으로 하락으로 나타나겠지만 현재 지표가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되면 집값이 오를까요? 그런 분들은 원론적으로는 맞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이프라는 가정법이 항상 존재합니다. 다른 모든 상황들이 안정적일 때 수요 공급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수요 공급에서도 만약에 수요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서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래서 수요 능력이나 심리가 다운되면 공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수요가 그냥 더 주니까 그런 다른 변수들이 있을 때는 그걸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다른 조건들이 같다라는 전제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를 0.5를 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주택가격의 부담이 줄은 건 사실이죠. 그럼 논리적으로는 수요가 느는 게 맞는데 이미 물가, 환율, 소득 증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표상 가처분 소득이 작년에 마이너스 3.9%예요. 그럼 금리 0.5 낮춘다고 소득이 줄고 있는데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딱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잖아요. 거기다 이제 그걸로 인한 심리, 매수 심리의 저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하가 시장을 반드시 살리기에는 쉽지 않다는 걸 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금리 인하의 폭도 이제 문제입니다. 0.25냐 0.5냐인데 0.25나 0.5를 낮췄을 때요. 그것이 시장에 당장 여러분도 아시는 그 CD 금리, 코픽스 금리 있잖아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영끌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3개월, 6개월 뒤에 기준일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끌로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금리 인하를 위해서
좀 부담이 좀 감소되는 그런 완화 역할을 할 때는 3개월, 6개월 뒤니까 금리 인하가 지금 빠르면 6월이잖아요. 그럼 연말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말. 6개월이면 내년 초란 얘기예요. 그럼 아직 1년 거의가 남았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일이 없겠죠. 그걸 갖고. 그러니까 올해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미국이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요? 금통의 날짜도 틀리잖아요. 저쪽이 뭐 한 달 정도 갭이 있고, 그러면 한 달 뒤에 우리는 내릴지 안 내릴지 확정적이진 않잖아요. 내리는 순간 이 환율이, 그러니까 하는 총재의 말을 더듬어 보셔야 돼요. 환율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거꾸로 말해서 환율이 안정적일 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경제 상황을 체크하고 고려해 보겠다고 했어요. 전제 조건이 붙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금리 인하 이것만 갖고 팩트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좋게 얘기하면 시장 친화적인 분들, 나쁘게 얘기하면 갭투기한 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저나 뭐 경제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한국은 쉽지 않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제 얘기도 참고하셔가지고 시장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경매 물건이 아마 저번 달이었죠? 저번 달 1, 2개월 전에 보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11년 만에 임의 경매 건수 뭐 최대 이런 거 10만 건 돌파 한 해의 물량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선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지만 선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게 일단 신호가 안 좋은 신호죠. 급증하는 거 짧은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3020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제 저는 봤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1년에 경매 물건이 15만 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0만 건. 2008년도, 9년도에 10만 건, 11만 건 넘어가다가 11, 12 넘어가면서 저축은행들이 부도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경매 물건수가 14만 9천 대를 넘어가요. 그게 한 2, 3년 갑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시장이 침체 횡보기였죠. 그게 이제 2014년, 15년까지 간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실 게 뭐냐면 경매 물건이 늘어났다는 게 단순히 늘어난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날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더 늘어난다라면 이제 시장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시장의 정확한 팩트보다는 약간 시장 친화적인 기사들이 8, 90%가 많습니다. 너무 속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영끌 할 때 어땠어요? 언론들 끝까지 집값 오른다고 썼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혼자 그 당시만 해도 저 혼자 조심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건 다른 사람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표현을 안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본주의의 이익관계로 인해서 진실을 감추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양상이 예전보단 덜하지만 이미 영끌로 속살을 보였잖아요. 언론들이 결코 진실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삶에 힘들다 보니까 또 까먹고 바쁘다 보니까 그냥 메인 포탈의 헤드라인만 보고 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심사입니다나 이런 것도 통해서 크로스 체크 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영끌을 안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거나 또 반등한다, 하락한다 너무 치우실 것도 없이 여러 언론들을 조금만 시간 내셔서 부동산 단위가 크잖아요. 하셔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선행 지표가 경매 지표예요. 말씀드린 대로 경매 지표가 갑자기 짧은 시간에 급증했다는 것은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매달의 경매 물량 추이가 늘어난다는 기사가 뜨면 연말에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면 작년에 11년 만에 최대라는 10만 건 돌파가 12만 건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장은 뭐 명확관한 어떤 앞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분간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요인이 하나 큰 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보셔서 경매 물건의 증가는 주택 가격의 조정의 하방 압력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요? 지금 서울 경우에 보면 서초 강남 쪽은 한 10% 정도 조정받은 상태고요. 송파도 27억까지 최고점 찍었다가 2021년도에 그러니까 1예죠. 조금 이제 강세 지역이잖아요. 강남 4호는 송파가
27억 찍었다가 19억, 20억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25%, 30%, 강동구는 35%까지 빠졌고 30%, 3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바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특례보금자리로 다시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게 이제 90% 회복을 했어요. 그게 요즘 한 5% 다운됐거든요. 그러면 그 계산에 의하면 송파나 강남 쪽 서울 전체로 보자라면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이미 40%대 다 들어갔잖아요. 반토막 난 데도 있습니다. 제 말대로 40%까지 하락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노도강이나 이제 약간 도심부의 주가 외변 주가 뭐 있잖아요. 외곽부 뭐 구로구, 금천구도 왔다 갔다 하지만 조정이 많이 당해 지금 한 20-30% 지금 빠진 상태고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볼 때 서울은 한 10에서 15% 빠진 걸로 지표상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10에서 15%더 빠지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수도권에서 차별화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보실 게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차별화가 많아요. 어떻게 많냐면 수도권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거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시들이 있잖아요. 뭐 평택시라든지 점점 몇 개 이런 데들은 강세를 띄어요. 띄는데 그렇지 못한 곳들은 어떠냐면 지금 한 30%, 40%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보도에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언론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 전반적으로는 약간 하방 쪽으로 가고 있는데 도심부라는 개념에서 추가적인 게 있습니다. 대단지, 신축단지 이런 것들은 강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 대부분이 전체 아파트 중에 신축단지는 당연히 5%도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다 기존주택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5년이란 개념으로 본다면 5년 안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강세를 띠지만 10년 차 넘어가기 시작한 일반 주택들은 지금 다 조정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차별화가 있고 지역 내에서도 또 입지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지별로.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뭐 몇 프로다 해가지고 그러면 꼭 이런 얘기하죠. 우리 단지는 올랐는데 당연하죠. 떡볶이집이 10개가 있는데 평균을 내면 다들 매출이 10,000원인데 하루에 어느 집은 30,000원이고 어느 집은 1,000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체를 봐야지 30,000원 됐다고 우리 집은 안 올랐는데 우리 집은 잘 팔려 이 소리는 자기 혼자 소리죠. 우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야겠죠. 왜? 이쪽 지역이 점점 하락되는데 맛이 만약에 따라간다. 그러면 여기 가느니 여기 가는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소비자들은 대체 효과가 생기고 그래서 시장이 진짜 국지적이고 선택적이고 차별화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방 압력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을 아직 기다려야 할까요? 뭐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시면 뭐 답 나오지 않았나요? 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무주택자분들 입장은 조금 뭐 이사 전세 만기가 돼가지고 가시게 되면 이제 약간의 좀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정부의 신생아론 대출 같은 거 저 해당되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는 타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공분양은 이제 분양가가 좀 저렴하니까 또 입지가 좋은 곳들은 좀 공격적으로 접하시고 이런 표현 있잖아요. 분수에 맞게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게 제일 지금 맞는 타임의 말인 것 같아요. 자기 능력을 초과해서 따라가거나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기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유럽도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국만 좋잖아요. 미국이 기축통화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상황이 안정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바다로 치자면 약간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잔잔하게 가라앉을지 한번 세게 올지 지금 다들 경제학자들이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 아슬아슬한데 배를 띄울 필요가 있나요? 기다렸다가 뛰는 게 낫겠죠? 정말 뭐 신혼부부 꼭 가야 돼. 필히 뭐 무역적으로 뭐 물건을 저쪽에다 보내자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은 좀 긴 호흡을 갖고 시장에 대처하시고 뭐 경매 물건이라든지 뭐 공공 분양 저렴한 거 입지 좋은 거 이런 데들은 선택적으로 접근하시는 어떤 포션을 취하시면서 긴 안목으로 접하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습니다. 총선 전후로 부동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정부 여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시하실 게 뭐냐면 역대 총선 2008년부터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선거하면 뭐 정책이 많이 나와서 펌핑된다고 하시는데
그때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거기서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경제, 저번에 말씀드린 그거랑 연관되는데 경제 상황이 좀 올라갑니다.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느 팩트 조건을 다룰 때 이거에 대한 답변만 제가 드려도 옆에 걸 같이 보셔야 돼요. 언론이 보도를 해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정책이 막 좋은 게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지진이 나고 정신없는데 무슨 누가 집을 삽니까? 전쟁이 났는데 누가 집을 사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거기 주택가격이 오릅니까? 암만 좋은 정책을 옆에 떠든다. 그 비중을 잘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아, 지금 안정적인데 이게 이 정책이 순수하게 시장에 녹아들 수 있는 상황인지. 예를 들면 GTX도 여러분 얘기 많잖아요. GTX도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총선 이후의 시장은 여당 야당에 따라 약간의 어떤 방향성은 좀 느낄 수 있겠지만 뭐 여당이 되면 더 부동산이 잘 될 거다, 야당이 되면 안 될 거다라는 그 심리적인 요인은 있지만 지금의 제가 볼 때 상황은 경제 상황과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극히 미미할 거다. 총선 이후의 결과는. 총선 이후의 결과는 다른 부분, PF 문제, 가계부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시장의 어떤 충격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소프트하게 가냐, 연착륙을 가냐, 제가 볼 때 경착륙을 가냐, 그 차이가 이제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GTX-A 노선이 드디어 개통되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뭐 정확한 반응은 없죠. GTX-A 노선 개통됐을 때 KTX의 어떤 그때 반응보다 약합니다. 일단 GTX 3월 30일 날 개통됐죠. 오늘은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요. 30일, 1일, 뭐 2일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첫 개통할 때 객실에 객차량으로 될까요? 그 지하철 GTX 차량에 3분의 2 정도만 채워졌답니다. 첫 개통인데 17분마다 배차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요금이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4,550원이고 중간 지역까지 뭐 3,500원 이런데 광역버스가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해야죠. 광역버스를 타는 곳에 사시는 분일 경우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그냥 광역버스 탔을 때 45분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광역버스에서 GTX역까지 가야 되잖아요. 갔다가 지하까지 내려가는 게 지금 얘기가 다 다른데 어떤 분은 7분 걸린다, 어떤 분은 10분 걸린다, 6분, 7, 8분. 넉넉하게 한 10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에서 10분이니까. 10분하고 올라올 때는 좀 수서역은 조금 더 가까워요.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추가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도착했을 때 직장이 바로 눈앞에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20분에다가 15분 하면 35분 직장까지 가는데 물론 광역버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물론 대체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 동탄이나 이쪽에 출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교통선이 더 생겼고 더 정시성이 있죠. 일단 광역이나 이런 것들은 사고가 나면 못 가잖아요. 물론 뭐 GTX도 문제가 있으면 쓰겠지만 그 확률이 적잖아요. 다른 것보다. 그럼 정시성이 확보가 되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출퇴근자가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의 효과는 부동산에는 이미 반영이 됐고 개통에 대해서 개통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다들 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다라면 혁신적인 효과가 있다라면 지금 불티나게 지금 거래가 되겠죠. 근데 그런 현상은 아직 지금 3, 4일째인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미래 가치가 현실 가치가 되면 가격이 빠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동탄에 그 땡땡 캐슬이 뭐 최근에 또 한두 건 거래되면서 뭐 22억 동탄 뭐 이렇게 막 기사가 또 도배를 했었죠. 막 기러기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왜냐하면 22억인 아파트 동탄역 두고 맞은편이 또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탄역은 이쪽에 이 아파트를 기사에 나온 22억 아파트는 동탄역하고 사이에 허들이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여기에 역으로 이 반대편은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조금 중간에 있어요. 뭐 환경적으로는 더 좋죠.
가는 데는 큰 문제 없고. 그런데 거기에 저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12억, 14억이었어요. 그럼 반값이잖아요. 그리고 거래가 나오자마자 기사가 도배를 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언론과 부동산의 카르텔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물론 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직장이 진짜 그 필요해가지고 사실 분도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기사가 나온 어떤 패턴을 볼 때 약간의 좀 퀘스천이 좀 찍힌다고 보고, 그 가격이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말씀 주신 대로 조정받을 가능성은 되게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불꽃이 타올랐잖아요. 불꽃이 정점을 찍은다면 어떻게 되나요? 약간 조정되잖아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획기적이거나 가성비를 따질 때 훨씬 저렴하거나 훨씬 좋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강남의 직장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오는데 시가 이런 걸 다 계산하고, 근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39평인가 그러는데 그게 22억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송파나 강남 일대에도 조금 기존 주택은 지금 17억, 18억짜리 많거든요. 송파,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이쪽이 지금 21억, 2억짜리 나오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조금 퀘스천이 찍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아파트가 신축이라는 점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저는 말씀 주신 대로 조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더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 지역들은. 기사 보고 무조건 따라가는 분들도 있으신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알아서 할 어떤 시장 환경이고, 그 기사를 믿고 따라갔다가 문제가 된다는 건 뭐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썼을 때겠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제 그쪽 지역에 GTX역이라는 그 호재를 두고 동탄 지역이 살긴 좋거든요. 어떤 커뮤니티나 녹지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신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선호해요, 사실 주거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 신랑이 내 한 몸 불잘라 이래서 가족과 뭐 아기는 편안한 데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출퇴근만 조금 더 시간을 들이면 된다는 개념인데, 말씀드린 22억 같은 것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이제 기존 주택에서 조금 한 번 거리가 있는, 한 번 더 교통사를 이용하는 정도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들이 있어요. 있는데 투자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걸. 지금 매물이 엄청 많아요, 거기도.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장의 왜곡 현상 아시잖아요. 공인중개사와 투자자와 언론과 합쳐지면서 가격이 펌핑됐다, 조정됐다, 이런 기간이 당분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꼭 가실 거라면 충분히 그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그리고 다른 경제 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고 하반기 9월 이후에 접근해도 제가 볼 때 올라봤자, 심하게 얘기하면 올라봤자 이렇게 느껴지고, 내리면 더 고맙잖아요. 저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쪽 상황은 어떤가요? 일기 신도시의 속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통과되기 전에도 이거 통과되고 나면 더 떨어질 거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좀 2030 분들이나 이제 부동산의 전문가 아니신 분들은 왜 그러지라고 좀 생각하실 거예요. 간단합니다. 뭐냐면 일기 신도시법이라고 지금도 얘기를 나누는데, 처음에 그렇게 나왔죠, 법 이름이. 지금은 그 이름이 아닙니다. 노후계획 도시특별지원법입니다. 그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일기 신도시만을 위해 가지고 급조된 정책이었는데 이게 선거용이었습니다. 대선 때. 그리고 분당 시민들한테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일단 지르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제 관점이에요. 던지고 나니까 갑자기 뭐가 나와요. 뭐 2년 동안 계획을 잡겠다. 그럼 이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일기 신도시를 좋게 만들려고 하면 주민들과 2, 3년 동안 공청회도 하고,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일본은 이런 식의 어떤 도시 재생의 개념에서는 5년, 10년 동안 공청회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거 표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질러놓고, 질른 다음에 뭐예요, 결론이? 이제 마스터 플랜 짜야 되잖아요. 짜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형평성의 문제.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거기가 1기 신도시면 목동, 상계동, 압구정동은 0기 신도시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부랴부랴 바꾼 거예요. 노후계획으로. 그 자체가 벌써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존에 있던 도시정비법이나 리모델링 관련 뭐 재개발, 재건축 연관된 뭐 도시개발 사업, 역세권 사업 이런 개발 사업의 형태들이 있어요. 재생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노후계획 도시특별지원법에 그 사업에 정의해가지고 방식 유형을 나와 있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그 내용 그대로예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도시개발 사업에 원래 하던 거가 그대로 있으면 무슨 뭘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 속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 예외가 있죠. 선도구역. 역세권이라는 구역인데 그걸 선도구역으로 해서 공익적인 재산인 용적률을 더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명분은 뭐예요? 쾌적한 신도시 AI 시대를 만들겠다 이런 포션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분당 정자동에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가 2007, 8년에도 입주한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는 20년도 안 됐잖아요. 거기는 그럼 4, 5년 뒤에 계획이 나오잖아요. 안 맞죠? 그럼 빼야 되잖아요. 그럼 그 법안에 뭐가 있냐면 존치구역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냥 두는데. 그게 뭐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속살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재건축 현장들, 분당에 1기 신도시 하면 일단 대표적인 게 거기니까요. 1기 신도시 재건축 조합이나 리모델링 조합 있잖아요. 발표만 했을 때도 야 우리도 뭐 500% 이랬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저거 기다리다가 인생 다 가겠네. 무슨 얘기냐. 블록 개발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블록 개발. 블록으로 자르면 한 최소한 10개 블록은 될 거예요. 한 블록 하는데 빠르면 5년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관계자들이. 5년이면 10블록이면 몇 년이에요? 곱하기 하면 여러분. 50년이에요. 맨 마지막에 되는 데는 정말 웃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 일기 신도시법이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었구나. 이건 다시 각자 도생의 개념이 생기니까 약간 펌핑된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경제 상황까지 가세를 하니까 주택 가격이 법이 통과됐는데도 주택 가격이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하방 압력이 있는 경우는 드문 일이거든요. 그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도구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은 이제 그 장밋빛 전망 희망 때문에 강세를 띠거나 상승하고 있어요. 그럼 전체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그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선도구역에는 전철이나 교통망이 좀 집결된 데거든요. 그건 뻔하잖아요. 그 라인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데만 약간 기대에 대한 효과가 있어서 약간 강세나 상승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다 조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또 이게 각자 차별화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4월 위기설에 술렁이고 있는데 PF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심각하죠. 저는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PF 지원책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PF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업에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행사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에 활동하다 보니까 뭐 금융계통도 다 알다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 제가 취합해 본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건 터질 게 빨리 터져야 낫다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정부가 너무 강력하게 PF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마치 전 국민들이 건설사가 망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분위기가 막 돌았었고 저는 거기다 대고 이런 얘기 했죠. 건설사 망하면 왜 안 되냐. 치킨집을 망하면 바로바로 망하는데 자영업자 다 망하는데 나중에 문제된다. 터질 건 터져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배탈이 났으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약을 안 먹고 계속 배탈을 갖다가 멀쩡한 사람처럼 포장하면 나중에 일 터지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표나 어떤 데이터나 어떤 뭐 팩트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4월 위기설의 진원은 그거죠. 4월 15일이 그 기업 법인들의 감사 보고서 최종 제출 기한입니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 최근에 태영 같은 경우에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 거절을 통보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점점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거절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영이라는 큰 회사도 감사 거절을 당할 정도면 그럼 그거보다 작은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신용등급에서도 태영은 지금 신용등급이 낮아졌지만 다른 회사들도 그걸 앞두고 있는 회사들이 많겠죠. 그럼 4월 15일 날 발표가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용이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주라든지 뭐 채권 단위들이 이제 현장을 매일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치킨 파는데 한 조각이 없으니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조각씩 이제 없어지면 언젠가는 그만큼 모자르잖아요. 그런 일들이 건설 현장에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 돈을 빌려줬던 채권단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들어가겠죠. 경매 들어가든지 뭐 채권에서 들어가겠죠. 그런 현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는 건설회사가 문제가 되니까 2, 3년 뒤에 뭐 입주 물량 부족할 거다, 착공 안 돼서 이렇게 또 하겠지만 실제 팩트는 그게 아니죠. 지금 왜 부도가 나는 거죠? 안 팔리니까. 간단합니다. 왜 안 팔리죠? 비싸니까. 그러면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을 경매를 받거나 인수를 하는 다음 사업자 입장에서 자기가 팔 수 있는 가격 수준이 돼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럼 팔 수 있는 수준을 지금으로 똑같이 할까요? 아니죠. 낮추겠죠. 그럼 낮춘다는 가정하면 이 안에서는 더 낮춰지겠죠. 왜? 건축비는 또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까지 더 낮추려면 토지 가격이 현재 50% 수준에 팔려야 돼요. 그래야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알고 이복형 금감원장 얘기했잖아요. 토지 가격의 60%까지 뭐 팔아라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 팔아야 그나마 계산이 맞는 거는 분양가가 그래봤자 100원짜리가 98원이 돼요. 제 얘기는 더 가서 더 낮춰야 돼요. 그러면 현재 현장들 중에 PF 자금 조달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추가 지원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 가는 현장들은 정리가 되겠죠. 정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쇼크잖아요. 일단 크던 작던. 그 쇼크가 매수 심리를 좋게 해주나요? 아니죠. 그냥 거기까지 말씀 좀 이해되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태영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우리나라의 20대 건설기업 뭐 얘기하면 다 아시는 회사들이 다 자본 잠식이에요. 현재. 그 똑같이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가. 물론 실제 상황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위험성 있는 큰 회사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그 전제는 부동산이 살아나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앞만 봐도 이건 살아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기가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쇼크가 좀 약간 소프트하게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PF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일까요? 그 국민들은 대충 알고 있었잖아요. 팩트는 몰랐지만 뒤늦게 발표하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도 가깝죠. 제가 볼 때. 저 같은 사람도 예측이 되는데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그거 예측을 못했을까요? 예측했으니까 PF 지원 대대적인 뭐 건설사 종합대책 지원 방안도 모이셔가지고 발표도 하고 다 했잖아요. 했음에도 결론이 뭐예요? 지금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뭐 슬픈 얘기지만 제 여상에 정치적으로 이거를 갖다 끌고 오다 보니까 이제서야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받아들이셔야 될 게, 뭐 저나 몇몇 분들이 PF 무조건 터질 거다. 계속 뭐 안 터지면 이상하다. 나라 망한다고 떠든 분들의 얘기가 이제 이분들이 뭐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자기들이 발표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팩트를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더 좋아지나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시장에 대처하시라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파도 그치고 시장 보셔도 되겠다라고 또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정부 대책이 PF 문제를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효과는 있죠. 다만 효과는 있는데 그게 정당성이나 국민의 세금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명성이 좀 부족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적을 해가지고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원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망해가는 기업인데 망해가는 기업이 1,000원에 팔려다가 망했어요. 비싸서 안 사니까. 그걸 1,000원에 사주는 게 제정신인가요?
아니죠? 근데 그걸 1,000원에 사준 거예요, LH가. 그래서 이게 보도가 많이 돼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국정감사에도 나왔고요. 제가 좀 많이 얘기를 했고, 찾아내서. 근데 요번에도 보면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요. MB 정부 때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데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MB 정부 때는 가이드가 명확했습니다. 분양가를 할인해서 팔면은 LTV 대출이나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주겠다 해서 지원책을 썼고 공공이 매입하는 기준을 70%에 뒀습니다. 원가는 보존해 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원가에서 조금 손해보고 그래도 충격이 줄잖아요. 그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금융이자 비용 왜 결국 해결이 안 될 것이고 금융 비용이 계속 일어나면 그 수익은 다 날아가고 손실만 확정되니까 증가하거나 그 부분을 정부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70%에 매입하겠다. 그냥 뭐 밑도 끝도 따지지 않고 그냥 바로 매입하는 거예요. 원하는 데는 매입한 걸 갖다가 공공 분양을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70%니까 75% 해도 안정적이잖아요. LH는. 근데 그 손실 보는 PF 현장도 손실이 최소화됐잖아요. 재기의 기회가 있죠. 이런 투명한 속에서 공지공고한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매입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박수 쳤죠. 싸게 사서 그걸 또 임대로 놓을 수도 있고 분양을 할 수도 있는데 가격이 다운되는 효과를 정부가 인정하고 간 거예요. 시장 논리를 받아들여서. 근데 이번엔 좀 색깔이 다르죠. 그걸 발표를 안 해요. 얼마에 사겠다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매각 후에 뭐 잠깐 계속 안개를 깔아요. 좀 아까 질문에서 뭐 한국은행하고 뭐 동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전에 이제 그걸 투명하게 밝힐 때가 됐어요. LH도 어느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국민의 세금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국민의 세금을 LH라는 기관의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사인들이 혜택을 보는 일이 벌어지면 그건 정말 나쁜 거죠. LH 그동안 사고 좀 쳤잖아요. 여기서 또 사고 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물론 이 방송을 보고 이런 여론이 많아지면요. 투명하게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공론화가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사임당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또 파워가 좋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는 국민의 세금이고 건설사들이 돈 벌 때는 뭐 세금 조금 더 냈겠지만 특별하게 그 돈을 갖다가 뭐 공익사업에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자기들이 돈 더 벌려고 하다가 안 낸 거를 서민들이나 무주택자들은 집값 트라우마를 겪고 병까지 생기는 판에 그걸 왜 도와주나요?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익과 공정과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LH가 매입한다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얼마에 매입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도 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정말 다행인 것이고요. 안 했다라면 좀 반영해서 국민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건설사도 도움받을 수 있고 이런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이드맵을 국민들한테 공표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분양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7만 근처에 갈 때 이제 정부에서 미분양이 심각하다라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줄기 시작해가지고 5만 후반대까지 내려왔었어요. 많이 줄었죠. 줄었다가 최근에 이제 최근 1년 안 된 사이에 조금씩 늘기 시작하다가 요즘 와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6만 5천 건까지 딱 치고 왔어요. 5만 4, 5천에서 6만 5천. 그 기간이 좀 짧아요. 그러면 현재 분양 가격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근데 그 PF 현장들이 정부의 그 지원 장치로 인해서 지원을 받아서 분양을 할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아마 4월, 5월에 많이 할 겁니다. 4월 달 많이 할 거예요. 지금 많이 하는데 이 미분양 추이가 증가 추세라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다가 또 악성 미분양이라고 있죠. 준공후에도 안 팔리는 거. 준공후에 이제 부산이나 뭐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할인 분양을 많이 해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먼저 분양 받으신 분들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그 여태껏 하고 있습니다. 뭐 벤즈도 주고 뭐 계약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도에는 또 많이 안 나와요. 현장에 많은데. 근데 그 서울도 지금 미분양이 들어가지고 악성 미분양에 500가구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싸게 판다는 얘기잖아요. 깎아야 팔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예전에 없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서울에 미분양이 어디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그 미분양뿐이 아니라 악성 미분양이에요. 다 지어도 안 팔려.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죠. 이거는
가격이 더 올라가기에는 일단 역부족이라는 걸 아실 거고, 그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미분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통적 이론에서 주택 가격은 하락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세제 혜택 방안에도 왜 미분양 문제가 안 잡히는 건가요? 그 정책이 이제 대대적으로 현재 주택 가격이 문제인 거죠. 그 미분양 주택을 샀을 때 앞으로 들고 있을 때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감안할게요. 그 양도세 감면이라고 가정할게요. 주택 가격이 올라야 감면 혜택을 보잖아요.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혜택이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돌아오면 현재 시장 가격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집을 샀을 때 이거는 차후에 시세 차익을 보거나 자본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격이라고 판단하니까 안 사겠죠? 정부에서 대책을 던졌는데도.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 샤프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이해되실 거예요. 비싸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시고, 만약 주택가격이 더 내려왔어요. 한 30%더 빠졌어요. 그러면 수요자도 사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임대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세제 혜택을 활용해서 사겠죠. 왜? 올라갈 폭이 있으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효과가 안 먹히는 건 뭐예요? 이건 누구나 생각하기에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이건 사봤자 더 내려가면 이거 정말 이건 실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뭐 중장기적으로 어떨지는 균형 가격이 되기 전까지는, 균형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가격, 무주택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가격, 또 유주택자나 투자자가 사두고서 나중에 미래의 자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이 돼야 움직이겠죠. 지금 그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지금 무주택자들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가요? 절대로 기다리는 건 아니고, 일단 아까 해당되는 분들, 신생아에 해당되는 분들 활용해야죠. 좋은 조건이니까. 근데 주택가에 너무 범핑된 지역이다 그러면 좀 참으시는 거고, 말씀드린 중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지역별로 지금 차별화가 돼서 어느 지역들은 막 30, 40% 조정받은 데들이 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곳들은 충분히 접근해 볼만 하겠죠. 그리고 공공분양 물량도 입지가 좋은 곳에 좋은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하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해보셔야죠. 왜냐하면 공공분양의 분양가는 시세 대비 80%라는 기본 가이드를 일단 두고 있잖아요. 그럼 20% 갭이 있잖아요. 그 신축이잖아요. 이런 걸 계산을 스스로 해보셔야겠죠. 무조건 뭐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본인 지역에서 맞게, 본인 지역에 근데 입주 물량이 많아요. 공공분양이 1000개가 있는데 입주 물량이 10,000개가 있어. 근데 살 사람이 한 500명. 그럼 나오면 내려가겠죠? 그럼 좀 기다려봐야죠, 그건. 그러니까 이런 방송에서 질문해서 사지 마라, 사라, 이거 단정 짓는 거는 그 성급하거나 좀 어떻게 보면 건방지다 그럴까요? 건방진 표현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음을 갖다 말씀드리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전제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흐름만 말씀드려서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공공분양 이런 건 접하시고, 민간 분양도 마찬가지예요. 민간 분양은 분양가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분양가 자율화를 던진 바람에. 근데 어느 순간에 미분양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례를 들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2009년도에도 똑같이 이 2사 대책이 나왔습니다. 2023년도에는 13 대책이 나왔죠. 2사 대책이 나오고서 분양이 이렇게 또 살아납니다. 살아났는데 서울 수도권도 다 살아났어요. 그때는. 지금 비슷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삼화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거든요. 부산 상호저축은행하고 PF 현장에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심리가 가라앉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12년, 13년까지요. 서울 수도권에 입주 물량. 아까 2009년도에 분양했잖아요. 10년, 11년, 12년 입주잖아요. 입주장에 서울에서 수도권하고 서울에 30에서 40%가 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경제가 정말 살아나면 올라갈 수가 맞겠지만, 경제가 만약에 지금 뭐 환율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불안한데, 만약에 약간의 쇼크를 살짝 받는다 그러면, 게다가 PF 문제가 한 번에 팍 터지지는 않지만 조금 큰 데도 툭툭툭 자빠진다고 하면 심리는 일단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현재 민간 분양의 고분양가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본인이 능력이 될 때만 접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따라가서 올라갈 거다라는 건 두 가지 갈래가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정말 충격이 크거든요. 그거는 중도를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경매 시장을 좀 보시면 경매 물건 많잖아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저렴하게 경매 물건을 많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활용하시면 주택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 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장 속에서 좋은 물건들이 저렴하게 나오는 경매 시장도 있고 뭐 공공분양도 있고 이런 거 접하시고 이걸 다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그리고 본인에 맞게 본인이 신생아론에 해당되면 100% 활용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본인에게 각자 도생 이 편으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분양 관심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할 곳이 있으실까요? 특정한 지정을 찍는다라면 일단 3기 신도시 말씀드리고요. 젊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이번에 청약시도가 개편되면서 나눔형 선택형이 있잖아요. 둘 다 상품의 형태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 형태로 그 3기 신도시에도 아마 하반기에 좀 물량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좋은 입지들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그쪽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접근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입지가 좀 떨어진 곳들은 분양가 체크를 좀 하시고요. 요새 LH가 살살 국민을 위한 분양가가 아니라 이상한 분양가를 자꾸 던져서 제가 약간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LH라고 해서 저 100% 국민을 위한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워낙 여론의 포커스를 받다 보니 관심을 받다 보니까 약간은 좀 여론을 의식한 분양가로 나갈 것 같은데 나머지 지역들은 살 타고 올라가지고 좀 올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LH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 좀 잘 체크하시면서 그 공공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나눔형 선택형의 뭐 특징들 다 아시겠지만 나눔형은 이 공형이란 말이야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가 나면 LH도 손해가 날 텐데 반감되잖아요, 손해가. 근데 일단 편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이익형일 때도 안정적으로 70%는 세율을 가니까 좀 괜찮고 선택형은 6년 정도 충분히 편안하게 사시다가 그때 가서 결정하니까 또 다른 장점이 있죠. 주택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 그러면 그래도 6년이 끝나서 선택을 안 하더라도 임차 기간을 좀 늘려줘요. 그러니까 임차에 대한 안정성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제가 볼 때 시스템이 이미 전 정부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그럼 그 전 정부가 하던 거를 이번 정부도 한다는 건 좋은 시스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시스템이 왜 피곤하게 바꿔서 또 새로 발표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번이 거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 일단 마지막 어떤 장식을 하는 것 같고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대조를 개편할 텐데 현재까지는 되게 좋은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쉐어 형태만 좀 LH가 많이 가져올 게 아니라 국민한테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공공분양에서. 그래서 나눔형 선택형에 대해서 특히 신혼부부하고 젊은 분들한테 비중도 지금 특공으로 많이 늘려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야 되고 일반 4050 세대들은 좀 차별화 느끼시지만 다행히 일반 분양형에다가 좀 30% 정도 물량을 좀 많이 비치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 언제가 좋을까요? 분양 시기는 제가 볼 때 하반기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바쁘셔서 모르시니까 작년 연말에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주택산업연구원은 뭐냐면 건설회사 사장님들의 시장 상황, 사업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연구해서 주택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건설회사 사장님들의 어떤 뜻이나 상황들이 파악이 잘 되겠죠. 근데 최근에 땡땡땡이라는 분이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장을 오셨는데 12월에 이제 전체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워딩이 있습니다. 워딩이 뭐냐? 정부만 인허가를 빨리 해주면 우리는 즉시 공급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신도시에 대해서. 그럼 얘기 정리됐죠. 그리고 한 달 뒤에 LH가 발표합니다. 신도시를 좀 빨리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워딩이 맞죠? 저는 그 12월에 이가 나왔을 때 제가 제 개인 유튜브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분명히 어쩌면 봄에 많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신혼부부 이 포퓰리즘의 어떤 이런 게 연결되면서 청약 시대들을 조금 더 바꿨잖아요. 신혼부부를 좋게.
그 과정 때문에 분양이 안 됐어요. 최근에 분양 물량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하려던 것도 몰려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더 할 가능성이 많죠.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연구원장이 하반기에는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를 이미 던졌고 LH가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아, 그러면 빠르면 6월부터, 그래서 그보다 먼저, 아니면 늦어도 하반기에는 무조건 물량이 이제 나오는구나. 그럼 만약에 늦어져도 내년 초에 나겠구나. 이게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하죠. 보상을 이미 다 해준데 왜 땅을 놀려요? 그 직무유기예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코드가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량이 이제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계양을이나 뭐 부천 대장동이나 다 고양 창릉이나 이제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조금씩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 관심 가지시면 제가 볼 때는 6개월, 1년 안에 기회에 한번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있으시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약 조건이 완화되었는데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완전 기회죠. 하나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전체적인 비중에서 청년층에 해당되는 비중의 어떤 공급량을 대폭 늘렸어요. 이 미혼 청년 이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있다 그랬잖아요. 나눔형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분양 받을 때 저렴하게 받는데 5년 동안 필수 거주 의무를 하고 나가게 될 때는 만약에 차익이 생기면 70%는 본인이 가져가고 30%는 정부가 이렇게 쉐어하는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물량이 50%, 55%가요. 신혼부부하고 미혼 청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물량이. 거의 혜택이에요. 그래서 4050 분들이 차별을 느낀다고 느끼시는 거 진짜 저도 인정해요. 그 정도로 지금 이번 정부가 좀 과도할 정도로 사실 연령대별로 비중을 따지자면 미혼 청년하고 신혼부부들한테 한 30%, 35%가 맞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걸 55%까지 나눔형에 넣고 선택형도 보면은 우리 특공이라고 있잖아요. 특공이 대부분 차지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걸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특공을 다 합해봤자 30, 20,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반 공급이 10%예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60%예요. 선택형도. 그러니까 저는 제하고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거기 생애 최초가 좀 빠져요. 선택형 같은 경우에. 그래도 40%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미혼 청년과 젊은 세대 분들한테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청약제도 개편안이 나온 거예요. 분명히 이게 지나고 나면 4050들이 차별화 얘기하시면서 이 조정은 좀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이제 좋은 기회죠. 쉽게 말하면 2030이나 신혼부부들한테.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한테 그래도 정부가 미래를 생각해서 한다고 좋게 생각하시고 공격적으로 이걸 왜 하겠어요? 좋은 상품이 아니면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만 LH가 약간 자꾸 더 봐달라고 애를 쓰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건 좀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되고 일반형은 그나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자녀 이런 거 다 합하시면 특공하고 이제 일반 분들한테 60%가 가요. 일반 분양형이 15만 전체 25만 원 공급해서 분배를 했으니까 조금의 균형성을 맞췄다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부하시고 접근하시면 기회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공공분양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MB정부 때 예를 말씀드릴게요. MB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을 갖다가 강남 지역은 좀 더 비쌌잖아요. 거기에 50% 반값에 분양했다고 하고 나니까 시장이 쫙 하락했습니다. 대체 효과가 있으니까. 왜 지금 비싼 집을 사요? 저기 기회가 있으니까. 다 해당 안 되지만 다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희망사항이 있잖아요. 그 수요들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민간 분양 하실 분들도 일단 3기 신도시 분양이 다 끝날 때까지 해봅니다. 그동안은 민간 분양이 잘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낮추겠죠. 올릴 수 있나요? 더 올리나요? 망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물량이 많아지고 공공물량의 입지가 좋은 곳에 좋은 분양가의 분양이 많아지면 주택가격은 100%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 부부가 영끌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부부였는데 요즘 사랑이 깨지고 있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던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분양을 받으시거나 집을 파시거나 사시거나 할 때 의견 차이가 있으시면 두 분이 먼저
우리가 왜 살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 수단이 부동산이에요. 좀 커서 그렇지. 근데 그 수단이 원래 그 본질을 깨트린 건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사고 났는데 맨날 이자 계산하고 힘들다 보니까 병이 생겨요.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또 조정될 때가 오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주택 가격은 약간 버블 상태가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조정이 될 때가 언젠가 오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조금 천천히 가잖아요. 그렇게 좀 넓게 보시고 건강 챙기시고 가족 챙기시면서 그 때를 기다리시면 이런 뭐 신사임당의 이런 유튜브 들으시면서 정보 들으시면서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면 결정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우리 인구 감소하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겁니다.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 때를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향 조정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라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일단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거래가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뭐 월별로 약간 등락폭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월간 한 5천 건에서 6천 건 정도도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3천 건, 2천 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가격도 지수상에서는 조금 하락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보합권, 그래서 오른 지역도 조금 오르는 지역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좀 혼란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제가 말씀은 이렇게 되지만 결국엔 저희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쨌든 내 집을 마련하는 목적이든 투자든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측을 어떻게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예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주식도 분석을 하는데요.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부동산 얘기를 할 건데 미래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니까. 근데 미래가 가장 근접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를 밀도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The futures that have already happened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래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거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얘기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모습을 잘 보잖아요. 그럼 미래가 여기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이 이게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것처럼 현재의 시장을 잘 보면 미래가 예측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현재의 모습을 물어보셨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가 크게 감소했다. 자산 시장에서 거래가 감소했다는 거는 어떤 걸 말하냐면 시장에 수요가 줄고 있단 말이에요. 살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거래량이 준 거죠. 모든 제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감소했다는 게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왜 부동산의 수요가 줄었을까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요. 수요는 줄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전문가를 포함해서 부동산에서 이런 말을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자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강남 집값 안 빠져요. 왜요? 여러분 다 살고 싶잖아. 다 살고 싶어서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왜 빠져요? 그래서 강남은 불패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럴듯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살고 싶은 거하고 사고 싶은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수요가 감소하느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시장에 줄었어요. 그게 앞으로 미래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모습은 뭐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수요가 줄어들었다. 어떤 수요? 살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서 현재의 모습을 딱 보면 미래가 예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수요가 감소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대표님, 그러면 부동산 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제에 들었듯이 현재를 잘 보면 미래가 예측되는 거죠. 근데 지금 수요가 감소한 이유는 이 가격을 감당해낼 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거래가 안 되는 건데 만약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럼 수요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그런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수요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게 향후 가격 하락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가격이 왜 빠지냐.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수요가 감소한다고 그래서 즉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가격이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르진 못해도 빠지진 않아요. 근데 어떨 때 빠지냐면 파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출 때 가격은 당연히 빠지겠죠. 그래서 현재 또 어떤 모습을 봐야 되냐면 그럼 파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 파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매도 물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1년 전에는 5만 가구 정도 됐어요. 5만 명이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다고요. 근데 지금은 8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60%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지금 팔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팔려는 사람 증가했죠? 그리고 살려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 목적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근데 막 살려는 사람 없고 수요가 없다고 해서 팔려고 이제 시장에 내놨어요. 부동산에 내놨어. 그랬는데 처음에 내놓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최근에 10억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제 아파트는 요즘 시장 안 좋으니까 9억에 팔아주세요. 이럽니까? 아니죠. 내놓을 때는 어떻게 해요? 최근에 10억에 거래됐으니까 우리 집은 그래도 층간소음도 좀 덜하고 집도 깨끗하니까 11억에 한번 내놔 볼게요. 이러죠. 그래서 처음에 매물이 증가할 때는요. 이상하게 호가가 거래가보다 높게 형성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호가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집니까? 집을 안 보러 와.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한번 들러요. 와, 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수요가 줄었다니까요.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어서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한 5천만 원 내려볼까요? 이러면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예측한 하반기 시장입니다. 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지금 증가시켰고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가를 내리면서 그럼 호가가 내려가면 누군가 살 사람이 생긴다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 지점이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지점이고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그런 시장이 전개되지 않을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반기부터 매물 가격이 많이 조정될까요? 그렇죠. 안 보러 오니까. 집 안 보러 오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야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래요? 그럼 나 안 팔아. 걷어들여.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물을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물이 계속 증가하면 호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매물을 전 그 가격에 안 팔아요. 걷어들이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전망이 가능해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든지 혹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조금씩 되는. 네, 그 두 가지 중에 한 시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측하지 않는 시장은 뭐예요? 가격이 오른다는 건 제가 예측하지 않았잖아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봐요. 말씀드렸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시장을 예상한다. 거래량이 크게 떨어지든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안 팔아요 하는 순간. 근데 빨리 팔아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가격의 하락폭이 커지겠죠. 네, 요 둘 중에서 하나가 하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변수가 있을까요? 정부 정책의 변수가 있죠. 근데 정부 정책이 이런 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정부가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집값을 올리려는 정책을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물론 그런 정책들이 최근에 많아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심지어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출들을 해주면서 사실은 일종의 부동산 가격을 좀 올리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받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럼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정부 말고 전 정부에서는 집값이 막 오르는데 그럼 집값 잡으려는 엄청난 정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집값 잡혔습니까? 안 잡혀요.
그래서 결국엔 정책이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정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의 흐름을 확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그런 정책들,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예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막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값을 받치고 올리려는 정책들이 나올 거야. 다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못 바꾼다니까요. 예상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관점에서 과거에 없던 정책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대부분 과거에 썼던 정책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책은 어떤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갑자기 발명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썼던 거를 지금 또 한번 쓰고 뭐 이런 것들이요. 잘 보시면 다 과거에 썼던 정책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새로운 정책도 아니고 과거에 없던 정책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미리 막 홍보하고 이런 정책이 나올 거다 예상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한계 때문에 한국에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요즘 같은 시기에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은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되냐면 집값이 떨어진대. 그래서 막 안 좋은 거네.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자, 집값이 떨어질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라는 게 사실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고민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죠. 뭐냐면 부동산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요, 왜 꼭 사야 될까? 이거 좀 근본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아파트를 꼭 사야 되지? 예를 들어서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집을 굳이 살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해서 쓸 수도 있고, 그죠? 임차해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가야 돼요. 나한테 왜 부동산이 필요하지? 우리한테는 왜 이런 어떤 아파트가 왜 필요하지? 그 이유는 극명합니다. 왜냐하면 투자하기 좋기 때문이에요. 막 요즘 뭐 비트코인도 막 열풍이고 주식도 열풍이고 그렇잖아요. 관심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주식과 코인보다요, 부동산이 사실은 돈 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주식하거나 코인에서 몇 억씩 번 사람 흔치 않습니다. 몇 억씩 보면 신문에 나오죠. 그런데요, 부동산으로 몇 억씩 번 사람은요, 굉장히 흔해요. 여러분도 주위에 불러보세요. 한 10년 전에 나 우연히 결혼해서 그 아파트 한 채 그냥 샀는데 그게 갑자기 2배가 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산 투자의 관점에서 부동산이 굉장히 의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 또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이 왜 투자하기 쉽냐면 거의 유일하게 투자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자산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막 오늘 삼성전자 주식이 막 어제부터 오르거든요. 엔비디아의 잭슨 황 이게 막 삼성전자 좋다고 하니까 주가 막 올라요. 근데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을 집에서 못 쓰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투자 자산은요, 쓸 수가 없어요. 사용 안 되고요. 사용이 안 된다고요. 교환 가치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이 안 돼요. 부동산은 거의 투자하면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는요, 오래될수록 가격이 올라. 재건축한다고. 이런 자산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기가 좋다. 그래서 이제 투자의 방법이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있고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거래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동성이 떨어져요. 우리나라 평균의 가구가 부동산을요, 생애 동안 많이 사봤자 2-3번입니다. 2-3번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잘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투자를 고민할 때 둘 중에서 하나가 고민인 거예요.
what과 when이에요. 뭘 사야 되지? 그리고 언제 사야 되지? 근데 부동산은 제가 말씀드렸죠. 유동성은 쉽지 않고 사용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what이 중요합니까? when이 중요합니까? when이에요. 부동산은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어디 사는가 보다. 왜냐하면 쉽게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언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주식은 반대입니다. 주식은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when, 언제보다도 뭘 사야 되는 애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뭘 사야 되는지는 고민만 많이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주식은 항상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이고, 어제 샀어야 되는데. 그거 코로나 이전 때 샀어야 되는데. 그거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이래요. 아니,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데 왜 언제를 고민하십니까? 뭘 사야 되는지를 고민해야죠, 더. 부동산은 반대예요. 언제나 사고 팔 수 없는데 언제보다도 항상 그래요. 야, 어디가 좋냐? 어디가 좋아요? 위치는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그래서 뭐 버블 세븐 지역 과거에 뭐 이런 것도 있고, 강남 어디가 좋아요?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많은 곳이 좋아. 이런 고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좋은 거 모릅니까? 다 알아요. 강남이 좋은 거 몰라요? 굳이 알려줘야 돼? 그러나 언제 사는 거하고 다른 거죠. 언제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뭐가 중요하다? 언제를 더 고민하셔라.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흥미로운 건데요. 이거는 강남의 한 아파트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시면 실거래가의 변동이에요. 잘 보세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있죠. 2021년도에 이 가격이요, 최고가를 찍는데 23억 8천만 원에 팔립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2년 만에 이 가격이요, 15억 8천만 원으로 떨어져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강남의 아파트가요, 2년 만에요, 갑자기 이게 얼마예요? 8억이 빠져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두렵네. 아니요, 반대여야죠. 뭐냐면, 이게 좋네. 가격 변동성이 커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16억에 사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24억에 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쪽박 차는 거죠, 뭐. 그래서 언제가 사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2년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 그래서 지금의 시장 환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일 때, 가격이 쭉,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맞고 오르고 이러면, 사실 제가 말한 게 의미가 없어. 언제 사는가가 의미가 없어. 근데 한국의 부동산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 사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요, 지금. 이 언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10년 만에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24억에 산 사람은 누가 저렇게 샀지? 그리고 16억에 산 사람은 누가 저렇게 싸게 샀지?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누가 샀는지. 잘 보세요. 가격을요, 싸게 산 사람은 마이클이에요. 마이클은 이 아파트를요, 27층에 이 아파트를요, 2023년 6월에 샀는데요. 잘 보세요. 매입 가격이 1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전세가 여기 누군가 살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갭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전세 끼고. 그래서 투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6억 3천만 원 들어갔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30평대 아파트를, 강남의 아파트를요, 내 돈 6억 정도 들어서 샀어요. 16억에. 근데 이거 지금 시가가 한 19억 9천이거든요. 갑자기 1년도 안 됐어요. 그죠? 지금 24년 3월이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60% 수익이 났어요. 지금 팔면. 물론 세금은 따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은 아파트를요, 마이클보다 2년 전에 산 제임스는요, 29층의 이 아파트를 23억 8천만 원에 사요. 근데 방법도 똑같아요. 똑같이 갭 투자를 했다고요. 여기에 그때 전세가 14억 원이 있었어요. 누군가 살고 있었어요. 임차인이. 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내 돈 해서 샀잖아요. 내 돈을 살 때 얼마 들었냐면 9억 8천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웬걸? 또 2년 후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임차인 전세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얼마나 돌려줬냐면 거의 막 3억 이상을 돌려줘요. 그럼 내 돈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투자 금액은 여기 보시죠. 현재 투자 금액은 마이클은 6억 3천만 원 들여서 30평대 강남 아파트를 샀고요.
제임스는요 13억 5천만 원에 샀어요. 충격적인 차이 아닙니까? 2년 만에. 아니 제임스가 이게 놀라 자빠질 일 아니에요? 2년만 내가 이따가 샀으면 6억을 6억을 막 7억을 싸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반기에 그런 시장의 변화가 오면 드디어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겠다. 기회가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또 기억하실 거는 때를 기다리면 안 돼요.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도 큰 차이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언제 사? 뭐 올해 말에 사라는 거야? 내년에 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올해 말에는 뭐 2024년 하반기 전망은 어때요? 2025년은 어때요? 이거는 아무 쓰잘데기 없고요. 맞출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점쟁이요? 점쟁이도 못 맞출걸? 우리가 기다리는 건 시점이 아니고 변화고 기회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그런 변화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때만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광수 복덕방 주인이, 광순의 복덕방 주인이, 그래, 2025년 3분기에 집값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한 1년 동안 나는 놀아도 되겠네. 그때 딱 와서 사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계속 보시면서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도 보고 공부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를, 시장의 변화를 잘 보시고 이런 언제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주택 구입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 언제냐? 아니, 언제가 아니고 언제냐? 그럼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냐? 되게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것도 재화예요. 그리고 어떤 상품이나 제품이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가격이 언제 가장 쌀까요? 아니요. 좀 다르게 접근해 볼게요. 제가 이거를 부동산을 저는 내 집 마련이건 뭐가 중요하다? 투자로 보는 거예요. 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싼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산 때부터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내가 산 이후부터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래야 투자의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데 이러면서 사요? 삼성전자 주식이 싸니까 나 샀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사죠. 오를 것 같아서 샀어.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에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은 언제 사야 된다? 오를 수 있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난 내려갔을 때 사야지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산 다음부터 가격이 오를 것 같아라고 그 시점에 내 집 마련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격이 그럼 모든 자산이나 재화 가격은 언제 오를까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언제 오르냐면 수요가요, 많아질 때부터 올라요. 그 가격에. 예. 그러면 향후로 어떤 방향이 이루어지냐면 쉽게 말해서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이상하게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반드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이게 충분히 떨어졌으면 누군가 살 사람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거래가 되기 시작해요. 그 시점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거래량이요. 거래가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 집 마련 언제 한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는데 거래량이 이상하게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요.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이상. 5개월. 네. 그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하시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그 다음부터 집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시점이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그건 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시장 변화를 읽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어떤 조건에서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까요? 쉽게 말해서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건데, 수요와 공급이 어떤 상황일 때 가격은 안 오르지만 거래량은 증가할까요? 그건 뭐냐면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때요? 가격은 안 오르죠. 근데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거래는 활발하게 돼요. 그때 이후부터 가격이 올라요.
근데 다른 걸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파는 사람은 많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는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가격은 똑같이 빠지는데 거래가 활발하게 안 일어나면 더 빠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 원이거든요. 10억 원 아파트가 있어서 난 지금 내 자산으로 못 사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2억으로 빠졌어요. 2억 빠졌어요. 2억. 그럼 8억이 됐죠. 8억 원이 됐죠. 근데 이게 그 다음부터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의 관점은 뭐다? 이 8억 원대에서 거래가 일어나느냐예요. 근데 8억 원이 됐는데도 거래가 안 일어나. 그 얘기는 뭐예요?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8억 원 정도 떨어질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9억 원밖에 안 떨어지는데 거래가 여기서 막 일어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더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기준을 갖지 말고 시장을 유연하게 바라보시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게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자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거래량이 반드시 증가해야 돼요. 그래야 집값이 그 다음부터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매물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그럼 파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가격을 낮출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져도 그 가격에서 거래가 안 일어나. 무슨 얘기예요?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거래가 추세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계속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 특히 거래량을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지금인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추세적으로 증가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1월에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2월에 2,000건 정도 이렇게 2,000건대 안 되다가 1월에 이제 증가했거든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1월도 증가하고 2월도 증가하고 3월도 증가하고 4월도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추세적이죠. 그래서 향후로 거래량 증가를 보셨는데 전 추세적인 가능성이 좀 적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근원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서울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에서 중간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을 보실 수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이게 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소득에 있는 가구가요, 살 수 있는 아파트, 대출 받아서 심지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에서 3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격이 오르니까 쉽게 말해서 유효 수요, 살 수 있는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지속적으로 붙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근데 보세요. 10년 전에는 이게 몇 채였습니까? 30채가 넘었다고요. 그만큼 그때는 살 사람이 시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가격이 올랐던 거죠. 그런데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혹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돼서 갑자기 소득이 늘어나. 그러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지. 근데 그런 가정을 하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제 이런 세대들이 돈을 저축하고, 그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빠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집값이 오르기에는. 아니면 빠지면 다시 구매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요가 다시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게 또 이런 두 가지 전망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야 하나요? 제가 집값이 더 하락폭이 크다고 예측 드렸으니까 집을 최대한 빨리 파는 게 좋으시죠. 지금 조금이라도 수요가 있을 때. 특히 다주택자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로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각을 서두르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 부동산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한번 10년 동안 내가 다주택자에서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요, 집값이 2배, 3배 올랐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더 오를까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을 줄이시고, 그리고 현금화시키고 이런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같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건 2024년 3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연령별 부동산 비중과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30대들이 자산이 3억 8천 정도 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동산이 2억 원입니다. 그럼 부동산 비중이 53%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고령화될수록 뭐가 커지나요? 부동산 비중이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령 세대들은요. 지금 부동산을 너무 과중하게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자산의 80%가 부동산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갖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아파트 한 채 혹은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고령화가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입은 줄고 갖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 예를 들어서 투자로 갖고 있다면 그거 뭐 계속 갖고 갈 이유는 없잖아요.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측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고령 세대들이 아파트를 쉽게 말해서 파는 분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분들이 훨씬 더 매도 물량이 많이 증가하고 그러면 가격의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죠? 갖고 있는 게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그동안 자산도 많이 올랐어요. 이쯤에서 팔아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가격 하락폭은 커진다. 그러면 사실은 빨리 파는 게 좋지 않습니까? 특히 그래서 고령 세대 분들 중에서 투자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파시는 게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 준비와 같이 결부한 투자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투자의 진짜 본질은요. 복리 추구예요. 복리 추구.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떤 내 수익을 내서 그 수익 갖다 또 다른 자산을 사고 계속 그래서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해야 진짜 투자고 그게 노후 준비입니다. 근데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으면 복리 추구가 안 되잖아요. 거기서 어떤 현금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동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가격이 오른다는 관점에서는 싸게 사면 굉장히 좋지만 반대 측면에 뭐가 있냐면 복리 추구가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자산일 수도 있어요. 특히 고령 세대가 될수록.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부동산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진지한 고민이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잘하셔서 다주택자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현명하게 아마 그분들은 잘 결정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노후에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줄여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강남에 한 채밖에 아파트가 없어요. 근데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거기서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죠. 20억 원짜리 지금 아파트를 거주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기회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조금 줄여서 10억 원짜리 살고 10억이 내가 현금이 생겼잖아요. 근데 10억 갖다 쉽게 말해서 정기 적금만 넣어놔도 1년에 최근 들어서 뭐 낮게 잡아서 3%라고 그럴게요. 3천만 원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1년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나 돈 안 쓰고 있는데 아니요. 그거에서 돈을 활용을 못하고 있고 복리 추구를 못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엄청나게 큰 기회비용을 지금 쓰고 계신 거라고. 그래서 노령 세대 되고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로소득 같은 게. 그럼 여러분들의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뭐 20억 원 살 만큼 다른 재산이 많아. 그런 분들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갖고 있는 자산이 막 그거 하나야. 80%, 90% 차지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보면요. 만약 80%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만약에 지금 지출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면요. 27개월밖에 살지 못해요. 소득 없이 살면.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의 가계구조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집 마련 언제 한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수세적으로 회복하고 증가할 때. 그때 여러분 내 집 마련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그건 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중요하죠. 부동산은 어쨌든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뭘 사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릴까 해요. 뭘 살까요? 여러분 뭘 사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가격이 많이 빠진 걸 사는 겁니다. 예.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가격이 빠질 때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싶은 리스트를, 그리고 나의 예산과 대출 조건에 맞는 리스트를 한 10개 정도 이렇게 마련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가격이 계속 저희가 이제 쫓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뭘 사야 된다? 10개 중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진 거예요. 가격이 많이 빠져야 많이 올라요. 그리고 많이 빠진 게 안전해요.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게 가장 큰 차이다?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빠지면 기본적으로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용 가치에 근접해지잖아요. 가격이 빠질수록.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가치 투자가 가능해요. 주식은 이게 안 되거든요.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어서 빠지면요, 계속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설회사 주식을 오랫동안 분석했는데, 건설회사, 어떤 건설회사는 예전에 10년 전에요. 지금 10년 전보다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주식이 그렇게 오른 게 아니에요. 건설주는요, 그때 어떤 회사는요,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2만 원입니다. 시장의 지수가 올랐는데 왜 어떤 주식은 계속 빠졌을까요? 그건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식은요,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질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식은 어떻게 해요? 빠진 걸 사요. 주식은요, 시장이 어렵고 혼동스러울 때 안 빠지는 걸 사고 오히려 오르는 걸 사는 거예요. 그 빠진 걸 계속 사다 보니까 깡통 계좌가 나오는 거야. 안 올라. 계속 빠져. 이 정도 빠지면 바닥인 것 같은데 바닥이 없을 수 있다고요. 왜?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요? 더 이상 안 빠진다니까요. 쓸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빠질수록 사용 가치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시리스트를 마련해 보시고 그 중에서 그런 시장의 변화가 왔을 때 가장 많이 빠진 걸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의사결정하냐면 가장 안 빠진 걸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 중에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든 물건 중에서, 아파트 중에서, 지역 중에서 다른 것들은 막 빠지는데 안 빠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이 아파트는 안 빠져. 그러니까 좋은 거야. 아니요. 빠진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시장을요, 투자로 보는 관점이에요. 내 집 마련도 투자처럼 하시라고요. 내가 사는 집도 거주하는데 가격이 오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장의 변화가 왔을 때 내가 살고 싶은 리스트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뭘 산다? 뭐를 산다? 가장 많이 빠진 걸 선택하신다. 그래서 이건 지역이 의미가 없어요. 뭐 강남이 좋아요, 뭐 목동이 좋아요.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산과 수준에 맞는 리스트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걸 내 집 마련하신다.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충분합니다. 그런 시장이 또 반드시 올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꼭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래서 제가 왜 내 집 마련을 강조하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나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안타깝게도 가격이 빠지면요,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요, 그 집을 다주택자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요. 아니, 집이 없으신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사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가 점유율이 낮아요.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요, 적다니까요. 43.5%밖에 안 돼요. 서울은요. 그건 무슨 말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투자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집값이 아까 보신 것처럼 변동폭이 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 집 마련을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될 수 있다고요. 내가 거주하는 집을 막 사고 팔았다가 막 이럴 수 있습니까? 오래 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자연스럽게 안정될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10년 만에 오는 기회예요, 여러분. 10년 만에 이런 오르는 기회를 저는 무주택자분들이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한민국 부동산이 안정된다. 이걸 또 이 떨어지는 집값을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사면 또 한국의 부동산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막 가격 오르고 또 빠지고 막 이런 시장을 또 우리 아이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진짜로 집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주 목적하고 무주택자분들이 그 집을 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이 가격 빠진 거, 많이 빠진 것들을 많이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은 얼마나 받아야 안전할까요? 일단 적정 수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 없이 살 수는 없어. 그래서 대출이 나쁜 게 아니에요. 대출은 불가피한 거고 어쩌면 대출은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대출이 왜 나빠졌냐면 대출 받아서 집값을 높은 걸 사니까.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아까처럼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가격이 오르면 뭐가 문제입니까? 땡큐지. 좋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이나 빚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은 갖지 마세요. 그래서 향후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산다. 그건 불가피하다. 그런데 대출이 문제된 건 대출을 받아서 비싼 집을 사니까. 그리고 가격이 막 고점일 때 사니까 문제가 지금 커지고 영끌이라는 게 그런 데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대출 받아서 싼 집을 샀고 그다음부터 가격이 오르면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좋은 거지. 투자 수익률도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거주하고 계시면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대출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할 때는 사자가 그 먹이를 사냥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사자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한번 보세요. 꼭 사자가 어떻게 사냥을 하느냐. 사자는요. 거의 하루에요 15시간 막 이렇게 자요. 잠만 자요. 잠만 자다가 배고프면 딱 암사자들이 일어납니다. 암사자만 사냥하잖아요. 수사자는 놀고. 아시죠? 암사자가 딱 가요. 어슬렁어서 가서 한 군데 딱 이렇게 배 깔고 누워요. 그러다 계속 지켜봅니다. 어디를 지켜봐요? 쉽게 말해서 영양이나 사슴이 지났던 길. 그죠? 예전에 지났던 길. 딱 지켜봐요. 그럼 드디어 무리떼가 옵니다. 와요. 그 순간 사자가 일어나서요. 최고 속도 75km로 달려가. 70km per hour로 달려가요. 충격적이죠. 자동차 속도로 달려간다. 잠만 자다가. 그게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시점에 왔을 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자가요. 사슴떼 앞에 가서 제일 힘센 놈 잡아먹습니까? 아니요. 제일 끝에 가서요. 어린 사슴, 다친 사슴 이런 거 잡아먹어요.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최선을 다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산 활용하시고 대출 받으시고 최선을 다해. 그 다음에 뭐냐? 가장 힘 약한 사슴이 누구예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집 마련 진짜 잘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사자의 사냥법처럼 내 집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대출도 무서워하지 마시라. 전속력으로 달리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10년 만에 한 번 오는 시장이에요. 다시 이런 시점을 여러분들 경험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또 10년 기다릴 수도 있거든. 시장이 또 금방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 내 집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다.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집에 가서 여보 우리가 사고 싶은 아파트 가격 많이 떨어졌어. 우리가 살만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옆에서 또 지금 집을 사자고? 출생률이 0.6명, 0.7명,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 났다는데 무슨 집을 사? 이러면 안 되신다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무조건 산다. 그래서 시장을 계속 고민하시고 그리고 마인드를 계속 컨트롤하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 생각을,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들 세워서.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도 나오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근원적인 고민을 해보시다면 제가 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보시면 제가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씩 글도 올리고 시장의 변화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또 참고하시면서 시장의 변화를 우리는 뭐를 기다린다? 때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계속 시장의 변화를 읽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고민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광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셔서 많이 봐주셨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요. 그리고 제가 진심 어리게 그리고 진짜로 제가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릴게요. 내 집 마련 꼭 하시라. 집값이 빠졌을 때. 그래야 우리나라도 좋아지고 여러분의 가게도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점이 오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응원합니다.